하나 둘 셋 하고 할까?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보모고야 이불 염영준 변호사입니다. A분의 노승현 변호사입니다. 아 어색하네요.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노 변호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상위에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 방송을 자주 찾아보고 자꾸 저를 따라했어. 오늘 좀 잘 찍어야 되는데 늘지가 않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제가 그 제주도에 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계속 씹히고 버벅대고 막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냥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그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직 촬영이 안 익숙하셔서 자꾸 많이 촬영하셔서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구독자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가끔씩 농담도 하고 참 웃기는 사람인데 유머도 있고 그걸 빨리 하게끔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주제가 비대면 사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 상담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 사기가 비대면 사기라는 거죠. 예전하고 다르게. 이 비대면 사기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뭐 사실 거기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리딩하는 분이 계시면은 어디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크게 얻으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리딩하시는 분한테 돈을 줬는데 뭐 먹고 날랐다든지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아마 비대면 사기 한 예가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고전적인 예전의 사기하고 달리 요즘 이제 뭐 말씀하신 카톡이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기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 실제로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전형적인 고전적인 사기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카톡방에 나와 있는 대화명 김과장 이것만 알고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만 알지 실제로 내가 돈을 누구한테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인식을 해보시면은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이 붙잡고서 갑자기 사장님 저한테 2억만 투자하시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잘 속이죠. 여러 가지 뭐 달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뭐 계좌 내역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로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은 그냥 너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또 이런 사례도 봤어요. 굉장히 큰 회사라고 자기를 알리고 우리는 이 회사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런 A라는 회사가 존재하긴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은 A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뭐 고수익이 난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20-30% 또는 많게는 50% 수익이 난다. 그런 수익이 난다 하면은 자기 옆에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와서 투자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네 투자하면 수익 날 거야. 이건 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왠지 그 기망행위에 넘어가서 돈을 갖다 뭐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그렇죠. 투자할 때는 아마 이게 좀 뭔가 좀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는 것 같네요.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절대 사기에 안 당하는데 그렇죠.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판단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향돼 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전화를 딱 받고서는 갑자기 막 당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연출을 하니까 뭐 정말로 다양하게 교묘하게 연출을 해서 그걸 믿게 만들고 그러긴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그게 저도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 사례를 한번 경험했던 거를 보면은 채팅방 같은데 자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람잡이인 거죠. 한 10명 중에서 7, 8명은 다 바람잡이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투자했더니 수익이 났다면서 그 수익 난 걸 갖다가 캡처해서 올리는 거죠. 그것도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위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 올리니까 저렇게 투자하면 진짜 수익이 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000만 투자하면 정말 맞을까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며칠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 1, 남자 2도 돈 벌고 여자 1도 돈 벌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아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아마 노출되다 보니까 또 아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또 어디에서 손해를 받거나 당장 뭐 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실제 또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현타가 오는 것이죠. 막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와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이거 잡을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기라고 하면 사기를 당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형사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형사 고소를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뭐 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대면 사기에 있어서 정말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장님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보내셨냐요?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일단은 보낸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보낸 계좌. 그렇다면 그 계좌 정보를 보면 계좌는 계좌주가 있거든요. 계좌 명의자. 물론 그 계좌도 대포 통장이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 계좌 명의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좌 명의자를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을 수사를 해보면 그 사람은 나는 그냥 통장을 빌려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럼 누구한테 빌려줬는데가 되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그 윗선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 사람도 그냥 명의만 알고 뭐 대출 빙자 이런 식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 계좌 명의주 자체가 본인이 처벌을 받아요. 이런 대포 통장을 유통시키는 게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핸드폰 명의자를 또 고소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그 핸드폰을 제공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주범을 잡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범들이 자기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 안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범들을 고소를 해서 그 공범들이 뭐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합의를 한다든지 혹은 그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너가 범행을 도와줬으니까 너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물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통장을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핸드폰을 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을 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서 주범을 찾는다면 정말 좋고 주범을 못 찾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 가능하면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고소하거나 주범을 잡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니까.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도 결국은 지금 방조 또는 뭐 정범이 될 수도 있고 공동불법 행위자니까 민사적으로는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 그런데 결국 공동불법 행위에 있어서도 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를 했어야지. 왜 그것도 잘 알아보지 않고 너는 대충 투자해 놓고서는 이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공범이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주범과 공모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도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잘 모르고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난 몰랐어요. 그냥 통장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핸드폰만 빌려달라고 해서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전체 책임을 다 묻는 건 좀 너무 가혹하고 내가 잘못한 면도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과실을 좀 고려를 해서 보통 뭐 한 30% 50%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 행위인데 상대방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가실 주장을 못할 거 아닙니까? 가실의 항변
불법 행위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가실 주장을 예. 못하는, 그러니까 가실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고의의 불법 행위, 고의의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참작할 수 있다는 참작은 판례가 손해 공평의 원칙상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가 그런 것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범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이 혹시라도 진짜 변제 잔액이 없거나 이러면 진짜 머리 아파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쵸. 저 이렇게 비대면 사기를 당하시고 연락을 주신 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알아요. 본인도 이제 거기에서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중에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관여된 방조한 사람들, 통장을 빌려줬거나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보는 게 그나마 가능한 조치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